자, 71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상적인 기준 전극이 가지는 성질로 틀린 것은 뭐냐? 비가역적이고 네른스트식을 따라야 된다. 자, 수소 전극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자를 받고 수소 기체가 되는데 이게 수소 기체로 갈 수도 있지만 수소가 다시 환원될 수 있어요. 산화되고 환원되는데 여러분 가역적이어야 돼. 가역적. 비가역적이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준적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 두 개가 왔다 갔다 거려야지 어떤 물질이 오든지 간에 얘가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71번에는 1번이 됩니다. 온도가 주기적으로 변해도 과민 반응을 나타내지 않아야 된다. 자, 온도에 영향을 크게 받으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전위를 유지해야 되고 작은 전류 후에는 원래 전위로 되돌아와야 된다. 자, 맞습니다. 자, 72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 분석법은 물질의 특이한 물리적 성질을 온도의 함수로 측정하는 기술이다. 열 분석 종류와 측정 방법을 연결한 것 중 잘못된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여러분 지우고. 자, 72번. 자, 시차 주사 열량법이라는 게 시차 주사 DSC법. 자, 이거는 여러분 표준 물질과 여러분들이 분석한 분석 물질, 기준 물질과 분석 물질의 온도를 높여가면서 무슨 차이를 보는 겁니까? 그렇죠. 열량의 어떤 차이를 보는 거예요. 열량 차이, 열량의 흡수 차이. 그래서 뭐 엔탈피에 대한 차이 같은 걸 보는 게 여러분들 시차 주사 열량법이에요. DSC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여러분 온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보는 건데 열과 전이 및 반응 온도 맞죠? 열과 전이 및 반응 온도를 보시면 돼요. 일단 시차 열 분석법에 DTA가 있어요. 자, 이거는 온도를 높여가면서 두 시료의 온도차를 보는 거예요. 온도를 높이면 두 시료의 온도차. 그래서 전이와 반응 온도를 봅니다. 전이와 반응 온도. 그래서 얘가 가다가 갑자기 뭐 고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유리전이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럼 그때 거동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게 시차 열 분석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TGA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열 무게법인데 여러분 가열을 하면서 시료를 갖다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휘발성 물질이라는 이런 게 이제 여러분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시료의 무게가 어떻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시료를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열 무게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CaCO3가 있다. 요게 뭐 몇 H2가 있더라. 그러면은 자, 이런 거 가열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뭐 이게 CO2가 날아가겠죠. 그러면 CaO로 나온다든지 어떤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TGA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방출 기체 분석은 열적으로 유도된 기체 생물의 양을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 기체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정답은 3번이죠. 그렇죠. 점도는 상관없잖아요. 크기와 점도의 변화. 점도는 비스코시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 74번을 보겠습니다. 74번. 73번이죠. 73번을 봐야죠. 예. 물질 A와 B를 분리하기 위해 10cm짜리 관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A와 B의 머무름 시간은 각각 5분과 11분이고 이동상의 평균 이동 속도는 5cm/분이었다. A와 B의 밑변의 봉우리 나비가 1분과 1.11분일 때 이 관의 분리능은 얼마인가? 자, 분리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머무름 시간의 차이에다가 여러분들 이 W가 그 안에 있는 어떤 나비, 봉우리 나비 이거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봉우리 나비를 얘기합니다. W의 평균을 가지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머무름 시간의 차이가 얼마요? 11분과 5분이었죠. 그럼 11에서 5를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비의 평균이 얼마죠? 1분과 1.1분이죠. 그럼 1 더하기 1.11에다가 2로 나누시면 돼요. 요거 계산하시면은 분리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산하니까 5.71이 나오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74번을 보겠습니다. 74번. 시차 열 분석법으로 벤조산 시료 측정 시, 자, 대기압을 측정할 때와 200 psi 측정할 때 봉우리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한 것은 뭐냐? 자, 대기압과 자, 200 psi는 압력이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압력이 다르면은 비점 또는 끓는 점에 영향을 줘요. 그렇죠? 끓는 점의 정의가 증기압과 압력이 같을 때 온도가 끓는 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시차 열법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온도를 가열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시료를 갖다가 분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압력이 다르면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끓는 점이 서로 달라지니까 뭐 증발하거나 휘발되는 부분들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는
74번에는 3번으로 답하시는 게 좋아요. 높은 압력에선 끓는 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더 높아지고요.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력밥솥에서 자, 물을 여러분 증발시키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기 산 위에 올라가면은 물을 증발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적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 산에서는 끓는 점이 낮아지고 압력밥솥은 끓는 점이 높아지니까. 자, 그래서 74번에는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75번을 볼게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 중 비파괴 검출기는 뭐냐? 자, 여기 말한 열 이온 검출기, 그 다음에 원자 방출 검출기, 불꽃 이온화 검출기.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파괴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불꽃을 갖다가 가열하면 시료가 파괴되겠죠. 거기서 나온 어떤 전기적 신호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 이온이라든지 원자 방출이라든지 불꽃 이온은 나중에 시료가 파괴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 전도도 검출기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어떤 기준과 시료에 대한 열 전도성 차이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시료 자체가 파괴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열 전도도 검출기로 보시면 돼요. 75번은 3번. 자, 76번. 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지시에서 쓸 때 이동상으로 주로 안 쓰는 거는 비활성 기체라든지 수소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안 쓰는 건 산소를 써요. 산소를 왜 쓰면 안 되죠? 그쵸? 산소를 쓰는 순간 시료가 산소랑 반응해서 여러분 여기에 있던 여러 가지 그 이제 산화물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자, 산소를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76번에는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77번을 보겠습니다. 자, 77번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이동상 다음 중 분리 분석법이 아닌 것은 분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동상과 전기상의 어떤 차이 같은 걸 활용해서 분리하는 건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추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용제 같은 걸 이용해서 추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가 전기상과 이동상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죠. 추출법은 뭡니까? 그것도 분리하는 건데 자, 이 추출 용제를 집어넣어요. 추출 용제를 집어넣으면 그 추출 용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물질은 거기 녹아 들어가지만 다른 물질들은 다른 어떤 용매들은 그거랑 섞이지 않는 자, 그런 추출 용제를 집어넣어서 원하는 건 쏙쏙 뽑아내는 게 추출법입니다. 자, 증류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물 같은 거 증발시키면 나중에 밑에 뭐가 남지요. 그래서 증류하는 또 다른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증류를 시키면은 기본적으로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순차적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증류법인데 폴라로그래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농도를 갖다가 측정하는 거잖아요. 즉 적하수온 전극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전류전압법이라 해서 전압을 갖다가 바꿔주면서 어떤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게 폴라로그래피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리법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77번엔 4번. 자, 78번을 보겠습니다. 질량분석법의 특징으로 특이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질량분석법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질량분석법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질량분석법이 그동안 문제로 많이 안 내다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1회 질량분석법만 집중적으로 많이 낸 것 같아요. 자, 특징이 아닌 것은 뭐냐? 시료의 원소 조성에 관한 정보. 자, 질량을 갖다가 측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질량별로 나오는데 자, 그 안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 즉 뭐 이제 아까도 했지만 브롬이 2개가 들어있다. 그런데 79짜리랑 81짜리가 들어있으면 거의 비율이 1대1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브롬이 들어있는 할로젠의 조성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3대1로 나왔다. 염소가 35랑 37짜리가 있으면 3대1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의 비율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시료의 조성에 관한 정보 같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 분자의 구조에 대한 정보도 일부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질량 분석을 통해서 분자량을 알아내거나 하면은 대충 여러분 조합해 보면 되죠. 벤젠의 분자를 알아냈어. 그러면은 거기 있는 조성을 가지고 뭐 조합하면은 분자 구조도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 분석법 중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CH3, 뭐 CO,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자, 이런 부분이 또 그 우리 이제 화학적 이온화라든지 아니면 그 전자충격 이온화법에서 잘 잘려요. 그럼 이런 프래그먼트들이 또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와 조합해 가지고 만드는데 그 나눠지는 부분들의 질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기를 갖고 있거나 뭐 아세틸기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동이온수의 존재비도 알아낼 수 있죠. 자, 시료의 열적 안정성에 관한 정보. 이거는 뭘 가지고 해야 되죠? 그죠? 이 열적 안정성에 관한 정보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뭐 DSC나 그다음 TGA나 그렇죠? DTA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온도를 높이면서
얘네들에 대한 열량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다든지 온도에 대한 차이 또는 질량에 대한 어떤 그 변화를 갖다 분석을 해가지고 보는 게 열적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78번에는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79번을 보겠습니다. 예. 자,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되는 검출기의 이상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나왔어요. 자, 짧은 시간에 감응이 돼야 된다. 자, 좋죠. 용리띠가 빠르게 넓게 퍼져야 된다. 여러분들 이 용리가 이렇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인위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A라는 물질, 이게 B라는 물질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동하니까 이게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분리가 되고 저거는 이렇게 분리가 돼서 시간 차이로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됩니다. 그럼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중에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요 간격 있잖아요. 요 간격. 이걸 용리띠 간격이라고 하는데 요 간격. 요 간격이 여기가 요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벌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요 간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 간격의 벌어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물질을 분석하기가 조금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좁았으면 자, 이게 피크가 여러분들 샤프하게 나올 텐데 이 간격이 넓어지니까 피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너비가 넓어지는 게 요 간격이 벌어지면서 넓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리할 때 상대적으로 이게 벌어지고 이게 벌어지다 보면은 정확하게 분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리띠가 빠르고 넓게 퍼져야 된다. 이 용리띠가 빠르고 넓게 퍼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가능한 한 샤프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물질 분석은 낮은 농도에도 감도가 높아야 한다. 자, 물질 분석은 낮은 농도에도 감도가 기본적으로 높아야 되고요. 넓은 범위의 선형적인 감응, 즉 이 나중에 넓이가 농도와 비례하는 어떤 그 관계식을 갖는데 선형적으로 여러분들 농도랑 비례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검정 곡선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80번을 볼게요. 반딤터식, 이거는 여러분 항상 나오죠. 그래서 A 더하기 여러분들 BU 더하기 CU 이렇게 해서 요게 우리 이론단에 해당하는 하나의 단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A는 뭐죠? 그렇죠. A는 다통로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열린강 칼럼에서는 이건 제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채워져 있으면 A 값이 어떤 상수값을 갖게 돼요. 자, B는 뭐예요? B는 세로 확산이에요. 세로 확산. 그래서 요 B 값이 세로 확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속도가 느리게 가잖아요. 느리게. 그럼 느리게 가면 어떻게 돼? 이게 세로 확산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세로 확산이. 그러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좀 빨리 가야지만 이 세로 확산이 넘어가는 걸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는 속도가 느릴수록 더 안 좋고 속도가 빠를수록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뭐죠? 이 C는 질량이동이에요. 질량이동. 무슨 질량이동이죠? 이동상과 고정상, 정지상 간에 여러분 물질을 갖다 서로 전달해 주는데 너무 빨리 가면은 전달을 미처 못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건 느리게 갈수록 차라리 좋습니다. 그래서 값이 작아지게 만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 두 개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최적의 유속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이 H 값을 최고로 작게 만드는 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상의 적절한 유속이 80번엔 답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가 이제 풀이를 진행을 했는데, 자, 제가 보니까 질량분석기에서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질량분석법에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질량분석법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좀 확인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수고했습니다.